7. 두 번째의 방문. 그 무렵 스메르자코프는 병원에서 퇴원해 있었다. 이반은 그의 새 거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 쓰러져 가는 조그만 통나무 집이었으며 현관 방을 가운데 두고 둘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마리아 콘트라치예브나가 모친과 살고 있었고 한쪽은 스메르자코프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어떤 조건으로 동거하고 있는지, 그냥 신세를 지고 있는지, 혹은 돈을 내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야 세상 사람들은 아마 마리아의 약혼자라는 형식으로 당분간 그냥 신세를 지고 있었나 보다 하고 쑥덕거렸다. 모친도 딸도 꽤 그를 존경하며 자기들보다 한 단 위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이반은 탕탕 문을 두들겨 현관으로 들어가서는 곧 마리아의 안내로 스메르자코프가 차지하고 있는 깨끗한 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장식용 벽돌로 만든 배지가가 있어서 후끈하게 더웠다. 사방 벽에 바른 화려한 하늘색 벽지가 지금은 모두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속에서 무수한 바퀴벌레들이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가구류도 매우 초라해서 양쪽 벽 앞에 벤치가 하나씩, 테이블 옆에 의자가 2개 놓여 있을 뿐이었다. 테이블은 흔해 빠진 목재였으나 그래도 장밋빛 무늬가 있는 테이블 보가 씌워져 있었다. 조그만 2 창문 앞에는 각각 제라늄의 화분이 1개씩 얹혀 있고 방 한 구석에는 성상을 장식한 상자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우글쭈글한 그다지 크지 않은 구리 사모바르와 찻잔 2개가 얹힌 쟁반이 놓여 있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미 차를 마신 뒤였으므로 사모바르의 불은 꺼져 있었다. 마침 그는 테이블을 향해서 벤치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적어놓고 있었다. 옆에 잉크병과 나직한 쇠 촛대가 놓여 있었다. 촛대에는 스째아린 양초가 타고 있었다. 이반은 스메르자코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제 병은 완전히 나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훤하게 밝았으며 살도 쪘고 앞머리는 깨끗이 빗어올린 데다 포마드까지 바르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무명 잠옷을 입고 앉아 있었으나 오래 입은 것인 듯 상당히 낡아 보였다. 콧잔등에는 안경이 걸려 있었다. 이반은 여태까지 그가 안경을 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 하찮은 사실이 갑자기 한결 더 이반의 울화를 돋구었다. 뭐야 금방지게 안경을 다 끼고 하고 이반은 속으로 생각했다. 스메르자코프는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안경 너머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었고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벤치에서 일어났으나 어쩐지 전혀 공손한 데가 없고 어딘지 나른해 보였으며 그저 인사치레로 필요한 만큼의 예의를 지킨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반은 적각 이 점을 느끼고 가슴 속에 그대로 접어넣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가 난 것은 스메르자코프의 눈초리였다. 그것은 매우 독살스럽고 못마땅해 보였으며 거만한 빛마저 띠고 있었다. 뭐하러 근들근들 찾아왔소. 그때 쟤나 얘기했을 텐데. 무슨 볼일로 다시 나타났소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반은 간신히 자신을 억제했다. 이 방은 덥구나. 그는 선체로 이렇게 말하고 외투의 단추를 끌렸다. 벗으십시오 하고 스메르자코프가 말했다. 이반은 외투를 벗어 벤치에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아 얼른 테이블 옆에 끌어다 놓고 긁터 앉았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보다 먼저 그 벤치에 앉았다. 우선 우리 밖에 아무도 없지. 이반은 엄숙한 어조로 다급하게 물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겠지.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에는 현관이 있으니까요. 그럼 내 말을 들어. 내가 너와 헤어져서 병원을 나올 때 너는 대체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간질 흉내의 명수라는데 대해 내가 잠자코 있으면 너도 나와 문 옆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을 예심 판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 여러 가지가 무슨 뜻이냐? 무슨 생각으로 그때 그런 소리를 했지? 나를 협박할 셈이었나? 내가 너하고 무슨 한패 글이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너를 무서워한단 말이냐? 이반은 일체 비꼬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똑바로 묻고 있다는 것을 상대편에 알리려는 듯이 무서운 기세로 이렇게 말했다. 스메르자코프의 눈은 독살스럽게 한번 번쩍 빛나더니 왼쪽 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느 때의 습관으로 조심스럽고 침착한 태도이긴 했으나 곧 대답할 태도를 나타냈다. 허심탄회하게 말하잔다면 어디 한번 말씀대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은 도련님이 이번에 부친이 살해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여행을 떠나고 마셨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도련님의 마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또 그 밖에 다른 소리를 찌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때 관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스메르자코프는 조급하게 굴지도 않고 자신을 억제하면서 말하고 있는 듯이 보였으나 그 의조에는 어딘가 단호하고 완강하고 자포자기적이며 도전하는 듯한 투가 스켜 있었다. 그는 조금도 겁없는 눈으로 이반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이반은 처음 한순간 눈에 불꽃이 튀는 기분이었다. 뭐가 어째? 너 지금 제정신이냐? 완전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그래 살인이 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마침내 이반은 이렇게 소리치고 주먹으로 힘껏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소리를 찌끄릴지도 모른다는 건 뭐냐? 자 말해봐라. 이 악당놈아. 스메르자코프는 입을 다문 채 여전히 그 뻔뻔스러운 눈초리로 이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말해라. 이 빌어먹을 악당놈 같으니라고. 그 밖에 다른 소리가 뭐냐 하고 그는 고함을 질렀다. 제가 지금 다른 소리라고 한 것은 도련님 자신이 그때 아버님의 횡사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반은 벌떡 일어나서 스메르자코프의 어깨를 힘껏 내리쳤다. 그 바람에 스메르자코프는 비틀비틀 벽에 가서 기댔다. 그의 얼굴엔 금세 눈물이 흘렀다. 그는 도련님 약한 자를 치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코를 풀어댄 파란 격자 무늬의 더러운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훌쩍거렸다. 1분쯤 지났다. 그만해라. 그쳐. 이반은 다시 의자에 앉으면서 마침내 명령하듯 말했다. 넌 내 우라통을 터뜨리려 하고 있어. 스메르자코프는 눈에서 손수건을 뗐다. 그 주름투성이가 된 얼굴 전체가 금방 받은 모욕을 역력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악당놈 같으니 그럼 그때 넌 내가 드미뜨리와 함께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지. 전 그때 도련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래서 그때 문간에서 도련님을 못 들어가시게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련님을 시험해 보려고 말이지요. 시험하다니 뭘?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살해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나 어쩌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반을 경악시킨 것은 스메르자코프가 그 뻔뻔스러운 의조를 끝내 완강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지. 이반은 느닷없이 소리쳤다. 스메르자코프는 경멸하듯 빙그레 웃었다. 제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도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째서 그때 나에 대해 그런 의심을 품었나?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저 너무나 무서워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저는 겁에 질려 있어서 누구든지 의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련님도 시험에 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건 만약에 도련님이 형님과 같은 것을 바라고 계신다면 그때는 만사가 다 끝장을 보는 것이고 저도 파리처럼 살해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봐 잠깐. 넌 2주일 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어. 병원에서 도련님과 얘기할 때도 역시 이런 말을 할 작정이었지요. 다만 구차스럽게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도련님은 매우 현명한 분이니까 노골적인 얘기는 좋아하지 않으실 줄 알았지요. 또 저런 소릴. 그러나 대답을 해라. 대답을. 나는 끝까지 추궁할 테다. 어째서 넌 그때 그 비열한 마음속에 나에 대한 그 천한 의심을 품었느냐 말이다. 죽인다는 것은 이건 도련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생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점은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그렇게 태연스레 그런 소리를 할까? 내가 왜 그런 걸 바라지? 내가 그런 걸 바랄 까닭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왜냐고요? 유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메르자코프는 복수하듯 도끼 서린 의조로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